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지는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햇빛에 몸을 맡기며 소풍을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사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17년이나 된 문희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의 사연도 들려줄 날이 왔네요. 희정님 반가워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었나요? 북한에서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를 잃고 사촌집에서 자라오다가 큰 삼촌이 군인 일을 하셨어서 자연스럽게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칭하는 평범한 육군 역할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외도 많이 당하고 괴롭힘도 당했어서 힘들었던 군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가 국경 지역이라서 경비도 돌아가면서 섰어야 했지요. 전 소외를 당하느라 그 추운 날에 경비를 혼자 쓸쓸히 섰던 기억도 나네요. 어떻게 군 생활을 버텼는지 아직도 신기합니다. 악바리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한국 군대에서도 군부대 내 폭력이 있곤 합니다. 북한에서는 더 심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군들은 희정 씨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던가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당시 군대에 입대할 때 나오는 보급 물품을 다들 훔쳐가더군요. 제가 키도 좀 작고 체격이나 좀 약해서 동지들에게 덤빌 수는 없었어요. 보급으로 나오는 팬티들도 틈만 나면 사라졌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도둑질을 당했으니 그냥 여기는 다들 이런 곳이구나 하고 훔쳤다가 배로 혼쭐이 났죠. 잠도 안 재울 정도로 밤새도록 팼습니다. 제가 이런 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니 제 상관께서 다른 부대로 옮겨주셨어요. 지금 부대보다 좀 더 편한 약초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초병들은 하루 종일 그냥 산을 타고 약초를 캐오기만 하면 됐거든요. 저같이 오히려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에는 보다 편했었죠. 그리고 평소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저는 바로 제가 속한 부대의 느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돈 있는 집안의 딸들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꿀부대였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제 상관이 저를 그렇게 신경 써주고 있었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동무들도 다 얌전하니 순하더군요. 그리고 그 부대는 밑에 마을과도 가까워서 그 마을 남정네들과 몰래 연애를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편한 분위기의 부대라서요. 제가 들은 거로는 그곳에서 엄청난 것을 목격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마을과 가까운 곳에 속해 있다 보니 여군 동무들도 쉽게 장마당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런지 천진난만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인지 밤에 취침을 할 때만 되면 꼭 밖에서 들은 야한 농담을 서로 떠들더라고요. 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남한에서는 마인드가 열렸다고 하지요.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있으면 어디든 잘 나가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속해 있던 부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굉장히 키도 컸고 무려 165cm였습니다. 체구도 탄탄하고 좋았습니다. 이름은 미연이었습니다. 그 미연 동무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미연 동무는 우리 부대에서 알아주는 굉장한 생마였습니다. 밑에 마을에 있는 남정네와 쉽게 잠자리를 갖고 부대로 돌아와서는 어떤 식으로 잤는지 아주 자세하고 재밌게 풀고는 했었죠. 처음에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열심히 들었었지만 점점 뭔가 듣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미연 동무의 아버지가 높은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직속 상관도 미연 동무에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있던 중에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엄청 마르고 힘이 다 빠진 한 남정네가 있더군요. 그 남정네의 행색을 보아하니
죽기 직전에 탄광에서 도망친 듯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당연히 상관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죠. 그러자 미연동무가 저를 막으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얘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자 미연동무가 상관에게 알리면 이곳까지 저 수상한 남정네가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질 것 같냐며 우리는 단체 기합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나야 집이 잘 살아서 상관없네만 넌 입당해야지 않칸? 이러더군요. 전 당연히 미연동무의 말이니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연동무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밧줄을 들고 오더군요. 그리고는 그 남정네를 나무에 묶더니 물을 좀 주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좀 하더니 미연동무가 갑자기 소리치며 이 쥐밥알 만한 갓나 새끼, 남조선 새끼다. 어디를 가나 그런 야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한국 남자가 그곳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좀 들어 보였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80년대에 월북을 했다가 선전용으로 이용당한 후 근처 탄광에서 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탄광에서 하도 굴려지다 보니 이제는 남조선에서 삶을 마감하고자 탈북을 시도했던 것이었어요. 1980년대까지면 월북자에 대한 대접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조선에서 궁지에 몰려 북한으로 온 것 같았죠. 저는 그때가 대략 17년도 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문화는 모르던 시절이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본 것이지요. 저는 한국인이면 우리가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다며 상관에게 보고해야 될 것 같다고 미연동무를 설득했죠. 하지만 미연동무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숨겨야 한다며 받아쳤습니다. 그러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더군요. 미연동무의 무리들은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약초 캐는 걸 저 포함 다른 애들한테 다 몰아서 시켜버리고는 그 무리들은 그 한국 남정네를 묶어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대체 쟤네가 무슨 수작질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묵묵히 약초나 캤죠. 그렇게 하다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미연동무들을 상관에게 찌르면 오히려 내가 득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 미연동무를 배반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러고는 바로 그 동무들이 뭐 하는지 보러 갔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기겁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한국 남정네를 묶어두고 강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그곳을 세우게 하고 망을 번갈아서 보면서 욕구를 풀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파렴치한 반인륜적 행위 아닙니까? 그 남조선 남정네는 아무런 표정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도구로 보이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세를 바꾸는 미연동무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날밤 미연동무는 저를 따로 부르며 어이 동무, 아까 낮에 본 일은 없던 일로 해줄 수 있깐? 라고 말했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동무 제대할 때까지 네 뒤를 봐주가서 어띠야? 그 말을 들은 어렸었던 전 흔들렸었어요. 미연동무라면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입당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연동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옛날에는 자진 월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대략 찾아보니 월북자가 20명 정도 있더군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미연동무의 손을 잡고 입당하셨나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 남조선 남정네는 다른 동무에 의해 밝혀졌고 줄줄이 관련된 사람들은 불려나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전 생활 제대를 하게 됐죠. 미연동무의 무리들은 생활 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았다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한심한 거죠. 그때는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고 그 남조선 남정네에게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그 남정네는 아마 말로 굳이 안 해도 죄스럽습니다. 저는 생활 제대를 당한 후 극심한 생활고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도 탈북을 했지요.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용기 내서 스스로 선택한 일일 겁니다. 한국에 와서는 잘 적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한국 남정네가 떠오르네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책감은 말로 설명 못하겠습니다. 정말 사죄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오셔서 다행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정님이 그 한국 남자를 상관에게 전달했어도 목숨을 보장하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린 희정님한테는 많은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보다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자분께 소중한 이야기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사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이제부터 장마철인데 다들 안전하게 무장하고 다니시고 있나요? 습한 날씨와 다소 찝찝할 수 있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엄청난 더위가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장마가 끝나고 맑고 개운하게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어언 6년 차인 임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군이었죠. 북한의 군인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우선 만 14세가 되면 초모 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만 15세에 2차례의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이를 기초로 도 군사동원부가 정밀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 검사를 통해 각 군별로 필요 인원을 할당하지요. 일반적으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의 사병으로 입대합니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후에, 취업자는 근무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징집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졸자가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군관도 징병으로 뽑습니다. 하전사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자를 군관으로 강제 징병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총살당합니다. 이를 직발군관이라 하며 군관이 되면 소위 때 소대장을 보직한 후 중위로 진급하면서 중대정치지도원이 되고 상위가 되면 중대장이 됩니다. 장점이라면 군관이 하전사 생활을 겪기 때문에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군관이 하전사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준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군관 임관 시의 나이가 상당히 들어 체력이 저하되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깊이 있게 받지 못하고 하전사 간의 악습을 군관이 같이 동조해버려 병영 부조리가 심각해진다는 단점이 더 커서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징병에서 제외되지만 대학생들도 고급 인력이라는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되며 보통 6개월 단기 군사훈련으로 대체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안전성 안전원, 과학기술요원, 산업필수요원, 유망예술인과 체육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들도 징병에서 면제되며 성분 불량자, 적대계층과 그들의 자녀 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이내,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전과자도 병역이 무조건 면제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초모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이것과 비슷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병역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적대계층도 입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건설부대로 보낸다는 둥 적대계층이 입대할 경우 군관으로의 진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라는 규정에 의해 지상군육군은 3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과 달리 5에서 8년이죠. 말이 안 되게 군 복무기간이 깁니다. 세상에나 최대 8년까지 군 복무를 해야 한다니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거의 직업 군인이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니 끔찍하네요. 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겐 나름 장점도 있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도 오래 복무하면 복무할수록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거나 좋은 직장을 배치받는데 도움이 되는 등 좋은 경력이 되기 때문에 자의 반타의 반으로 복무를 계속한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북한의 병력 수가 크게 늘어난 큰 이유이지요.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변경해 사병들의 복무 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극악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물가 폭등과 배급 중단으로 인해서 사회로 나가봐야 애들 용돈도 안 되는 푼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가족 단위로 부업을 하며 투잡, 쓰리잡을 뛰거나 사정이 나쁜 지역에서는 밥벌이 할 곳조차도 없어서 배고른 일이 비일비재한 상태였고 그나마 군대가 밥과 배급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군대에 일부러 남아서 장기 복무에 응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누가 힘들게 매일 훈련을 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 굶어 죽기 싫어서 했었지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어이없겠지만 김정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생을 신경 써준다고 시행한 조치라는 겁니다. 군대도 사정이 나빠져서 밥이라고 해봐야 옥수수 밥이나 묵은 쌀로 만든 밥에 염장무나 나물, 김치, 쪼가리나 나오는 정도의 건더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소금국 정도가 나오는 것이 고작이었고 사정이 나쁜 부대는 이조차도 안 나와서 농사, 장사, 공장 노동 등의 부업에 뛰어들어야 했었지만 다른 곳은 다들 배급이 끊겨서 쫄쫄 굶거나 투잡을 뛰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배급이라도 나오는 군대에 남는 것이 더 낫기는 했다는 겁니다. 문제점은 점점 상비군 중 여군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전투력이 대폭 약해지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요. 또 이미 있는 여군의 성폭행 문제, 그로 인한 군기의 혼란 등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여군의 경우 보급 비용이 남성 군대보다 몇 배로 많이 드는데 기존의 북한 군조차 원활한 보급을 받지 못해 극심한 식량난과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판에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드는 여군이 제대로 된 보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들 다들 추측을 하시는데 의문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현실은 더 참혹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고 싶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녀 간의 전투력 차이를 북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징병된 여군은 대부분 고사포 부대에 배치해서 고사포 조종을 시키거나 이와 비슷하게 경장비를 다루는 부대로 배치합니다. 걸어서 행군하는 완전 알보병은 여전히 남군만 배치하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다들 타협하고 수긍하며 살아가는군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다 못해 참혹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도 살이 찌는 체질이었던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죠. 번외로 북한 군대 법적으로는 하급 병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여군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하 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 제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도중에 눈이 맞더라도 한쪽이 제대한 후 결혼해야 하지요. 북한에서는 그런 한국의 사랑스러운 로맨스는 없습니다. 들키면 죽는 것보다 더한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제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분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요. 항상 몰래 꼭 한국에 가서 만나자고 아니면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저와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저 혼자서만 한국에 오게 되었네요.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의감이 넘치고 자비로웠죠. 그런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살아있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현실을 이러합니다. 정상적인 법적 체계가 없지요.
또 가장 중요한 인권이 매우 미흡한 북한 군답게 법대로 잘 돌아갈 리가 없지요. 여군에 대한 성적 착취는 다들 아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상납을 통해서 고위군 간부들에게 눈독을 잘 들여놓으면 보직이 바뀌거나 아니면 비교적 식량 공급이 잘 되는 등 편하게 군 생활하고 전역 후에는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좋아하는 여군들이 많습니다. 특히 휴가가 없는 북한군의 특성과 입당 등의 미끼를 내세우는 상관들 때문에 군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을 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낙태시키고 군에서 내보내며 개인 기록에도 남기는 등의 심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걸 당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입당할 것이라고 많은 동무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하는 여군들도 있지만 그만큼 억울하게 강제로 당하는 여군들도 많습니다. 여자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 피폐한 곳에서 구원받을 곳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니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성상납 문제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니 멈추지 않는 굴레에 갇히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북한 여군들에게 질타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체계와 사회 시스템을 비난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네, 또 충격적인 것은 종종 북한 여군들이 글래머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북한 여군들은 말랐어도 몸에 붓기가 좀 있고 가슴도 엄청 부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염장독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북한은 의무병역제이기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세가 되면 군대에 무조건 가게 되며 7년간 복무하게 되고 매 끼니에 소금에 절인 김치와 잡곡밥을 먹지요. 근데 그마저도 배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며 먹을 게 없어서 무서운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소금을 간식으로 먹거든요. 근무 부대에서는 소금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소금에 다들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만 엄청 먹으니 삼투압의 불균형으로 부종이 생기기 쉽고 여성들 같은 경우 생리를 하잖습니까? 생리 때문에 칼슘의 배출이 더 많아져서 몸에 이상 신호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보통 가슴을 비롯한 모든 살이 병적으로 통통 불어나는 것이기에 얼핏 보면 글래머스한 몸매처럼 보이는 거지요. 탈의실에서 다 같이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 그렇게 이쁜 몸매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병든 몸매이지요. 옷이 다 잘 보완되게 가려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부은 몸이니까요. 배고플 때마다 소금을 먹어 염독 중독이 되어 심한 경우에는 사망한 동무들도 많이 봤고요. 때문에 군부대는 매일 아침 군인들의 주머니를 검열해 소금을 회수하고 염독에 걸려 온몸이 부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군인들은 끊임없이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배가 터질 정도로 배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조금 더럽겠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변을 놓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평범하게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 악몽을 자주 꾸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모두가 아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화님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괴로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보다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정화님이 들려주신 북한 여군의 실태를 널리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오늘은 나라TV에 아주 귀하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남에 살고 있는 남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는 탈북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챙겨가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야기 들려주세요. 맞습니다. 탈북민이라면 이것을 안 가져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탈북할 때도 이것을 챙겼었죠.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후 북한에 있었을 때 한국으로 치면 소령급 정도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령이 높은 직급인지 모르겠지만 북에서는 소령 정도면 꽤 높은 직급입니다. 여자의 몸인데도 소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집안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딸만 5명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막내딸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서인지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바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딸을 5명이나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는 집안에서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로 힘든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못 하셔서 지금도 온몸이 후유증으로 밤만 되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셔요. 북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후조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그나마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군부대 대령으로 사정이 좋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딸이 5이나 있으니 주변에서는 저희 집안을 딸순이 집이라고 많이들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5이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가 없다고 말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의 시선에 의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들 못지않게 효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런 집안은 큰딸이 어깨가 무겁다고들 하지만 제 언니들은 완전히 공주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 첫째 언니는 어려서부터 꽃놀이를 좋아했고 동네 남정네 오라버니들을 따라다니기 바빴어요. 둘째 언니는 첫째 언니처럼 여성스럽지는 않았지만 우리 5자매 중 제일로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버지는 둘째 언니의 미모와 예술적인 재능을 보고 응원단이나 예술단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었습니다. 아버지는 딸밖에 없는 집안이라도 둘째 언니라도 뛰어나게 예쁘기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늘 그러셨어요. 저도 둘째 언니의 미모를 보면 늘 부러웠고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저랑은 비교되게 예뻤습니다. 나머지 언니들은 특별히 재주도 없고 욕심도 없는 철부지들이어서 아버지가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키우셨는데 그런 언니들을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더랍니다. 저는 둘째 언니처럼 예쁘거나 예술적으로 재능이 없었던지라 속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처럼 사냥놀이를 하면서 자랐더니 다른 여자 동무들에 비해서는 체격도 좋고 힘도 셌습니다. 소학교에 들어갔을 적부터 저는 학교에서 대장을 할 정도였죠. 북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에서는 인민들의 인권은 개나 줘버릴 만큼 낮아서 남한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화기애애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힘과 권력이 중요한 사회죠. 저도 학교를 다니던 적에 어떤 몸집이 큰 학생으로부터 시비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자 동무들과 치고받고 싸우며 자라왔던지라 그 동무를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죠. 보통 여자 동무들은 머리채를 잡고 싸웠지만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그 동무를 한 손으로도 눕힐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여동무가 알고 보니 학교의 대장이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 동무를 제치고 대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동무도 괜히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며 후회를 엄청 했을 겁니다. 저도 굳이 건들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서 학교의 대장놀이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동무와 한번 싸우고 저는 편안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군부대에 특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사상 수업이라든지 운동이나 신체 검사 때 늘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 몫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학교에서 한 명만 받는다는 학교장, 특별 추천장을 받은 저는 그날만큼은 집에서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늘 딸들에게 기대도 없던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식사 시간에 옆자리에 앉히고 밥을 드셨을 정도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꼭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 상급 군인으로 키워내고 싶으셨는데 딸순이 집안이었기에 꿈을 접으셨었거든요. 그래도 막내딸이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후로 저는 집안에서 막내였어도 아들 못지않게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아버지가 계시는 군부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으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특별히 저를 이끌어주고 싶으셨던 아버지가 손을 쓰셔서 아버지가 계시던 부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부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상급관으로 계시는 곳이기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한껏 저에게 기대를 하고 계셨기에 저는 밤낮으로 몸을 단련하고 매일 있는 대련에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대련이라 하면 다른 군인들과 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부대는 특히 총칼을 이용한 것보다 맨몸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토너먼트식으로 동무들과 대련을 해야 했죠. 매일 하다니.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팔에 난 상처도 그때 생긴 상처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잠 안 자고 단련을 했었기에 여군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진 동무 한 명이 질투에 못이겨서 제가 자고 있던 새벽에 갑자기 둔기를 들고 공격을 한 것이지요. 너무 놀라서 잠결에 피하다가 팔을 맞았지만 소란이 컸던지라 간부들에 의해서 사태가 정리됐었어요. 그때 팔을 크게 다쳐서 아버지도 화가 정말 많이 나셨습니다. 그 동무가 다른 부대로 배정된 것인지 그 후로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도움과 저의 노력으로 어린 나이에 소령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화국에서는 최단 기간 승급을 한 것이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는데 도대체 왜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탈북한 이유는 우습지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올라갔던 이유도 어머니 때문이었죠. 저는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령이 됐을 무렵 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힘든 시집 살이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막내딸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저의 말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 여쭸는데 당시 저는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영자야, 너 그렇게 목숨 걸고 고생 그만하라오. 네 아벙한테는 말하지 말고 내래 탈북할 것이라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탈북을 하신다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원래는 저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는 막내딸을 보고 어머니도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털어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몸도 안 좋으신 어머니가 홀로 탈북을 한다니 그냥 죽으러 간다는 말로 들렸죠. 그 후로 저와 어머니는 가족들 몰래 탈북을 계획했습니다. 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와 떠나기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탈북 당일이 되었고 저와 어머니는 모두가 잠들었을 때 탈북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기는 어머니를 보았고
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얼 챙겨서 나온 것인지 물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면도칼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어머니에게 엄마 이런 면도칼로는 간부들 몸에 생채기도 못 낼 거라우. 위험하니까 그냥 두고 버리라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내가 이걸로 간부들하고 어찌 싸워서 이기겠니? 잡혀서 수모를 당할 바에는 자결하려고 챙긴 거라우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늘 싸워야 하는 군부대에서 생활했던지라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차마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죠. 탈북을 한다는 것이 그냥 탈북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에 뭔들 준비를 못하겠습니까? 저도 공안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100번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단둘이 강을 건널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차마 상상도 안 됩니다. 딸들을 전부 두고 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북할 때는 저랑 어머니 이렇게 둘이서만 탈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로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다른 가족과 탈북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족은 아이들까지 데려왔었습니다. 속으로는 공안한테 걸리면 다 죽는 목숨이니 괜히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도 다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온 것인데 말이죠. 그래도 같이 가야 했기에 중국에서 숨어 있을 때 하루를 같이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아내도 몸이 안 좋았던지라 저와 어머니는 따로 먼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안전지대로 가서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그 가족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왔던 루트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그 가족도 저희가 왔던 방식대로 오겠다고 떠났는데 도착한 것은 아이들과 남편뿐인 겁니다. 저는 그 남편 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찌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왔냐고요. 그랬더니 그 동지가 울면서 말하기를 탈북 루트를 따라서 오던 길에 중국 공안들이 따라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았던 아내는 더 이상 무리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면도칼로 자결해 버렸다고요. 남은 아이들이라도 안고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올 수 있었다고 합디다. 어머니도 그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머니에 넣어뒀던 면도칼을 꺼내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군부대에서 몰래 챙겨온 사이나가 있었는데 하마터면 나도 이것을 마셨겠거니 싶어서 심장이 벌렁였습니다. 사이나요? 그게 뭐죠? 독약입니다. 면도칼은 사이나를 못 구하는 일반 인민들이 챙기는 것이지만 저는 죽을 때라도 한 번에 죽고 싶어서 사이나를 챙겼던 겁니다. 지금은 다행히 챙겨온 것들을 써보지 않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며 어머니와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남한에 와보니 우리가 살던 공화국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이었는지 더 실감을 하게 됐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두고 온 딸들을 데려오려고 돈을 벌어서 브로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탈북민이라면 무조건 챙기는 물건이 면도날이었다니요.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지내신다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영자씨. 북한에 남은 가족분들도 안전히 한국으로 모셔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도덕성을 수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행동으로 야기된 불쾌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점을 안다. 라는 존 듀이의 명언을 아시나요? 저는 이 명언을 보고 마음이 찔렸는데요.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을 뒷받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고 그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을 하는 시간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여군 출신인 김지혜라고 합니다. 탈북한 지는 어언 7년이 되어 가네요. 지금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출신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여성도 군대를 가지요. 북한의 여군 실태는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더 심각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나라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들에게도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7년의 의무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긴 시간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출산율이 크게 줄었고 극심한 영양 부족을 겪었었는데 이 세대의 남자들이 입대할 시기가 되면서 남자만으로는 120만여 명이라는 상비군의 숫자를 충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죠. 이런 탓에 입대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복무 기한을 다 채우고 제대해야 할 사람들도 잡아두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하급 병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여군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하 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 제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도중에 눈이 맞더라도 한쪽이 제대한 후 결혼해야 하지요. 하지만 사실 모두 몰래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정말 조심하며 조용히 사귀지요. 그래서 별로 안 친했던 동무들을 보면 저 동무랑 사귀고 있었다고 하면서 군부대 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사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위 간부 성상납인데요. 특히 휴가가 없는 북한군의 특성과 입당 등의 미끼를 내세우는 상관들 때문에 군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합니다.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을 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낙태시키고 군에서 내보내며 개인 기록에도 남기는 등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런 걸 당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입당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우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이지요. 정말 친한 동무들 무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남들과 달리 반드시 입당할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배신당할 리가 없다며 정신을 못 차렸던 동무가 기억나네요. 그 친구도 당시에 나이가 많지 않았었는데 젊은 청년들한테 몹쓸 짓 하는 거죠. 또 최악은 여군용 생리대는 가제천 1m 배급 전부이기 때문에 4등분해서 조금씩 아껴 쓰고 군복 역시 1년에 한 벌만 지급해줍니다. 보급품이 정해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보급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복을 많이 만들어 입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가져와 천을 사서 군복을 제작해 만들어 입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보급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멋은 내고 싶고 그렇기에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천을 사서 군복을 만들어 입는 군인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물론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군들은 엄청 추운 영하 30도에 압록강 얼음을 깨서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합니다. 그 추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마르지 않은 천들과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겨울만 되면 몸은 늘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아직까지도 무섭고 괴롭습니다. 식사 역시 밥 한 공기에 배춧국, 염장무가 전부라서 염장무로 배를 채우다가 염독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건 이미 흔할 대로 흔한 거죠. 염독에 걸리면 온몸이 붓고 특히 가슴이 붓습니다. 지방이 제일 많은 부위가 붓는 것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글래머스해 보인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슬픈 사연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대마다 다를 겁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식량은 있지만 부대 자체적으로 농사를 얼마나 짓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부대의 생활 조건이 달라집니다. 제가 복무한 지역에는 2개의 고사총 부대가 있었습니다. 한 부대는 군인들이 백전백승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켰는데 공장이 돌아가면 국가에서 주는 배급과 공장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부대에 주는 배급까지 받다 보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생산이 없었습니다. 탄광이었는데 석탄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받는 수입이 전혀 없었지요. 국가에서 주는 것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웠던 부대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북한에서는 부모님이 대신 군복무를 한다는 말도 나왔거든요.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군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콩 종자가 없으면 누가 가서 콩 종자 가져올래 이럽니다. 또 콩 농사가 잘 안 되면 누가 가서 콩 300kg 가져올래 이런 식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되면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하죠. 그런 군인들은 쉽게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설에도 참여 안 하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녀 대신 부모가 군복무를 한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하지만 예쁜 여군들이 있는 부대는 보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부대 지휘관들은 신병훈련소를 기웃거리며 예쁜 신병을 뽑아가기 위해 자기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죠. 미녀 여군들은 일부러 상급 부대 지휘관의 눈에 잘 띌만한 보직에 세워놓는데요. 여군들의 업무 보고는 늘 밤에 이루어졌죠. 사실 상 간부의 상남 요구를 거부하면 분대 전체에 대한 이유 없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처벌이 계속되면 여자 분대장님께서 대원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다 바쳤습니다. 제 친구는 엄청나게 곱고 이뻤습니다. 얼굴을 닮아 마음씨도 곱고 착했지요. 그런 애가 원치 않는 매일 밤 상납에 정신병이 걸려서 환청이 들리며 사람이 아예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갓나들을 다 못 죽인 게 제 한입니다. 심지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피해자인 여군이 생활제대를 당하며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에서 여자는 존중받을 권리도 없으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쁘더라도 딱 거기까지이며 엄청난 대우를 바라지도 못합니다. 고위 간부들의 놀이개거든요. 그렇다고 이를 문제 삼지도 못하고 성추행, 성희롱이란 개념 자체가
북한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꿈이 있던 제 예쁜 친구는 젊은 나이에 정신병을 얻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빛나던 아이였는데 말이지요.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군이 해당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제대로 된 식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 대우라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제가 군복무할 때도 일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5월부터 7월까지 항상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북한의 전반적인 공사를 군인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북한 사람이 알기로는 이전 김일성 시대 때 여름철 더운 날씨에 훈련도 하고 삽질을 하며 공사도 하던 실상이 지금 김정은 시대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었죠. 오히려 점점 심해졌죠. 특히 여자들이 오랜 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한 번도 고향에 가볼 수가 없고 면회나 외출, 휴가 등을 주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면회, 외출, 외박, 휴가도 있고 본인이 제대하는 날짜까지 알고 군복무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북한군이 2기 훈련을 시작해야 할 시점인 듯한데 하계 훈련 때에는 기본 훈련을 많이 못합니다. 1기 훈련 때 기본 훈련의 80%를 진행하고요. 여름에는 주로 부업과 농사, 건설과 같은 것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여군에 대해 어린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저런 일을 한다며 안쓰럽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남녀가 없고 군인만 존재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군복무를 했고 건설이나 부업 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었죠. 세상에 너무 참혹한 실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특히 여군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여군들에 대한 성범죄도 공공연하게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북한 여군의 나이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데 여군으로서 힘든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북한 체제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당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 없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면 대학 공부도 하고 연애하느라 바쁠 시기인데 북한에서는 입대했다는 이유로 저런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여자들도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에 가서 저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창 꽃 피워야 할 때 저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럽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 착취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병사도 매달 지정된 월급이 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설 사업은 다 군인들이 하는 상황이죠. 특히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군인들의 노동력을 쓰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화장도 물론 금지되어 있으니 일반 병사에게 화장품은 보급이 안 되고 스킨이나 로션 정도만 보급이 되고요. 여군들이 가장 멋을 내는 부분은 각입니다. 바지 주름을 칼날처럼 세워서 입고 단추가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반짝거리고 윤기나게 닦아 입고요. 그것이 가장 큰 멋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실 듯한데요. 여성들이 군복무하기 싫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입대 전 신체 검사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군에 지원했는데 병원에 가면 시설도 없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사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혐오감을 느끼고 군에 안 가겠다는 여성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군들의 노동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 무조건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고 여자들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이 여성들의 군복무를 의무화한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남자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현재 한국에 3만 5천 명 그 이상의 탈북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 80~90% 정도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탈북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명령을 내리면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말만 하게끔 교육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에 바위를 지고 날라야 하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앞으로도 북한 여군들의 경험담이나 오늘날 북한 여군들에 관한 동영상이 널리 알려져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군복무를 한 선배로서 후배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쳤다는 상실감이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부분과 그보다 더한 북한 여군들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북한 여군 실태에 대해서는 거듭 충격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북한에서 여군 생활을 했었던 많은 탈북민들이 이러한 실체에 대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